미국 백악관의 지하, 외부 신호가 단 한 줄도 닿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벽은 방탄합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는 정화장치를 통해 순환됩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국가의 심장을 감시하고 철제 테이블 위엔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서류들이 놓여 있죠. 바로 그곳 백악관 비밀 전략 벙커에서 6개월 동안 단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CIA 출신 전략 분석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존재합니다. 단 하나, 회의실이 멎었습니다. 그가 말한 이름, 그 순간 미국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존재합니다. 단 하나. 모두가 중국을 예상했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건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요? 보좌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착각이 미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저는 CIA 출신 전략 분석관으로 30년간 냉정하게 데이터만 믿어왔죠. 감정은 배제했고 추측은 거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6개월 동안 백악관 지하 벙커에 반복 소환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7번이나 들었죠. 이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지하 3층, 형광등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저는 매번 같은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정책수석, 국방부 전략국장이었죠. 그들의 눈빛은 매번 같았습니다. 다급함과 조급함, 그리고 두려움이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무너졌고 중국은 흔들렸죠. 하지만 단 하나 그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나라였죠.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서류를 탁 내려쳤습니다. 크로우 박사, 오늘은 답을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엔 경고가 섞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존재합니다. 단 하나. 모두가 같은 이름을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중국이라고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죠. 아무도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박사님,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던졌죠. 그게 바로 당신들이 놓친 전부입니다. 작다고요? 그 착각이 미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저는 리차드 크로우입니다. 스탠퍼드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CIA 전략 분석관으로 12년을 일했죠. 통상전쟁, 기술 패권, 국가전략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백악관 경제안보팀 자문위원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분석을 담당했는데 제가 미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만 47건입니다. 저는 감정을 믿지 않고 데이터를 믿습니다. 숫자를 믿죠. 그런 제가 그날 백악관 회의실에서 한 나라의 이름을 말했을 때 제 3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중국도 아니고요. 박사님, 근거가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죠. 국방부 국장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사,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동맹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미국은 무너집니다. 보좌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선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 7번이나 반복됐던 회의, 그 끝에서 제가 내놓은 단 하나의 이름. 한국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반론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요. 백악관이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 미국이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나라. 그 이름을 세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 1월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의실에서 저는 12개국에서 온 석학들 앞에 섰습니다.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정책 전문가들이었죠. 200명이 넘는 청중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랐습니다. 강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나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이 6개월 동안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그 질문은 이겁니다. 이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7번의 회의에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죠. 그 나라는 손가락으로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정말입니까? 중국이 아니라 앞줄에 앉은 독일 출신 학생 루카스 바우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왜 위협이 됩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핵심을 놓쳤어요. 동맹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존이냐 아니냐가 문제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공급망 지도가 나타났는데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수백 개의 화살표들이 보였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무역 지도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혈관도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혈관의 심장입니다. 서울이었죠. 중국 출신 학생 린자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교수님, 과장 아닙니까? 한국 경제 규모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개의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70%요? 일본 학생 아야 나카무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0%입니다. 애플 아이폰, 당신들이 매일 쓰는 그 기기 안의 메모리 칩이 한국산입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아마존 서버 안의 디램도 한국산이죠. 미국 군사위성, F-35 전투기 안의 핵심 반도체도 한국산입니다. 루카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만약,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이 멈추고 서버가 멈추고 군사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정적이 흘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전기차 배터리 그래프가 나타났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전 세계 점유율 45%를 차지합니다. 테슬라가 쓰는 배터리가 한국산이고 BMW와 벤츠가 쓰는 배터리도 한국산입니다. 폴크스바겐, 포드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죠. 린자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전기차 산업 전체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손안에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에너지 정책, 전기차 보급 확대, 그 모든 계획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체 공급망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걸립니다. 최소 10년이죠. 그리고 그 10년 동안 미국 경제는 멈춰 있어야 합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 시장이 필요하고 유럽은 미국 소비자가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 애플이 멈추고 테슬라가 멈추고 구글이 멈추고 국방부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폭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백악관이 6개월 동안 저에게 물었던 이유죠. 한국, 그 이름 하나가 미국의 모든 정책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한국은 세계 디지털 경제의 심장이죠.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미국도 멈춥니다. 이게 바로 백악관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디지털 심장입니다.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죠. 1955년 서울이었습니다. 폐허였죠. 무너진 건물, 깨진 유리, 잿더미가 된 거리에 한 소녀가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죠. 1인당 GDP 67달러,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루카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의 한국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5년 전의 한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서울 야경이었죠. 초고층 빌딩들과 찬란한 불빛들, 디지털 광고판들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의 서울입니다. 1인당 GDP 36,000달러, 세계 12위 경제대국, 수출 6위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67달러에서 36,000달러까지 535배 성장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8.5%,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속도죠. 아야 나카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풀지 못한 질문입니다. 어떻게였을까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였는데 급격하게 치솟는 곡선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여러분, 이 빨간 점들을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사드 보복,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팬데믹이죠.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루카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2016년 사드 보복 사례를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전면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롯데마트 폐쇄, 한국 관광 금지, 한한령이었죠. 중국은 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래프가 나타났죠. 한국은 수출선을 바꿨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으로요. 중국 의존도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3년 만에 말이죠. 린자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중국의 압력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아야 나카무라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수출 규제는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 일본. 2019년 7월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이 세 가지 소재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려 했죠. 화면에 일본 소재 의존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가 90% 이상이었습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죠. 일본은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한국은 그 세 가지 소재를 모두 국산화했습니다. 아야 나카무라가 입을 벌렸습니다. 1년이요? 그게 어떻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했고 연구소가 밤을 새웠죠. 그리고 1년 후 한국은 일본 소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품질의 국산 소재를 개발했죠.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격받으면 더 강해지고 도구가 끊기면 스스로 도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루카스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팬데믹 때는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접촉 추적 앱, K방역, 진단키트 수출 세계 1위였죠. 한국은 전쟁을 예측한 군인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외환위기, 사드 보복, 일본 규제, 팬데믹. 모든 압력이 이 나라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니까요. 린자오가 고개를 숙였고 아야 나카무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루카스는 그저 침묵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린자오가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입니다. GDP는 중국의 10분의 1이고 인구는 5천만, 영토는 한반도 남쪽 절반에 불과하죠. 전략적 변수라 하기엔 부족하지 않습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반론입니다, 린자오. 하지만 당신은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인체 구조도가 나타났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심장은 인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린자오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0.5% 정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0.5%죠. 하지만 그 0.5%가 멈추면 인체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심장을 가리켰습니다. 크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위치가 중요합니까? 린자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미국 인공지능의 70%를 움직이고 전기차 산업의 45%를 장악하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50%를 지배합니다. 이게 작은 나라입니까? 아야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왜 실패했습니까? 일본도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왜 한국에 밀렸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전략 비교표가 나타났죠. 일본은 1980년대 세계 1위였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죠. 하지만 일본은 자만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고 변화를 거부했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디램에 집중했고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 삼성과 하이닉스는 역설적으로 기회를 잡았죠. 아야 나카무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지키려 했고 한국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일본은 안정을 선택했고 한국은 생존을 선택했죠.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출신 학생 오웬 밀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왜 몰랐습니까? CIA도 국방부도 왜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놓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통적 힘에만 집중했죠. 군사력, 핵무기, 항공모함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쟁의 무기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가 21세기의 무기입니다. 오웬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만 봤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 지원해야 할 나라로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강합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린자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지정학의 디지털 심장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심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도 말이죠.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만약 잃는다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3초가 흘렀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무너집니다. 단 한 방의 미사일도 없이,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이, 그저 공급망이 끊기는 것만으로요.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아직도 한국을 작다고 생각한다면 패배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린자오가 고개를 숙였고 아야 나카무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웨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루카스는 그저 화면을 응시했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죠. 학생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긴장감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뉴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신청. 국가부도 위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바닥, 기업들 연쇄 파산, 실업자 100만 명 돌파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는 모습, 한 아버지가 금시계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이 한 일을 아십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금을 내놓았죠. 225톤, 35억 달러 상당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국민이 나라 빚을 갚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민이 빚을 갚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IMF 차관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3년이죠. 당초 예상은 10년이었는데 한국은 3년 만에 해냈습니다. 린자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한국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뭉쳤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기입니다. 2016년이죠. 화면에 사드 배치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사드.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전면 보복에 나섰습니다. 한한령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전면 금지했고 롯데마트 80개 점포를 폐쇄했으며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요. 아야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래프가 나타났죠. 중국 수출 의존도가 2016년 25%에서 2020년 15%로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10%를 줄인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동남아시아 수출 확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시장을 넓혔고 유럽 시장을 공략했으며 미국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한국은 중국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오웬이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압력이 오히려 한국을 자립시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이 던진 족쇄를 한국은 스스로 끊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아베 신조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였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이 세 가지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들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가 90% 이상이었죠.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일본은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한국은 세 가지 소재를 모두 국산화했습니다. 아야 나카무라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정부 지원, 연구소 총동원, 밤낮 없는 개발이 이어졌죠. 그 결과 1년 만에 국산 소재 개발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소재보다 품질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아야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던진 칼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야 나카무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마지막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팬데믹이었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이 모두 무너졌죠.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고 접촉 추적 앱을 만들었으며 실시간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천했습니다.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한국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준비했죠.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국은 전쟁을 예측한 군인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통계를 띄웠습니다. 진단키트 수출 세계 1위, 마스크 생산 하루 1,000만 장이었죠. K- 방역으로 전 세계가 배우러 왔습니다. 오웬이 말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네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외환위기, 사드 보복, 일본 규제, 팬데믹. 네 번의 위기에서 한국은 네 번 모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더 독립적이 됐으며 더 혁신적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 나라는 압력에 강한 합금입니다. 어떤 고열에서도 녹지 않고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죠. 그게 바로 백악관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절망을 디딤돌로 삼는 민족. 그게 한국입니다. 강의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웬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합니까? 한국 없이 미국이 못 버틴다니.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치명적이죠.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첫째 날,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중단됩니다. 메모리 칩 재고가 소진되죠. 둘째 날, 아마존 데이터 센터 확장이 불가능해지고 구글 서버 증설이 중단됩니다. 셋째 날, 테슬라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배터리 공급이 끊기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미국 인공지능 개발이 올스톱됩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이 모두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니까요. 오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달 후에는 미국 군사위성 교체가 불가능해지고 F-35 전투기 부품이 부족해지며 이지스함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반도체가 한국산이니까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린자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체 공급망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200억 달러가 들고 기간은 5년이 걸립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는 데는 최소 10년이 필요하죠.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미국 경제는 멈춰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린자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도 시도했습니다.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하지만 아직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못 따라잡았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대체 불가능이죠. 시간도, 돈도, 기술도 모두 한국 편입니다. 아야 나카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미국은 무너집니다. 저는 화면에 백악관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저에게 물었던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의 생명줄이죠. 오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미국은 기술 전쟁에서 패배하죠.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만으로 한국은 세계 디지털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전쟁이 미사일로만 벌어진다고 핵무기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진짜 무기는 칩입니다. 배터리입니다. 공급망이죠. 루카스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미 전쟁에서 이긴 거네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미사일 한 발 안 쏘고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국기, 태극기가 화면 가득 나타났죠. 대한민국.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 디지털 경제의 심장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폐이고 인공지능 개발의 뇌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미국도 멈춥니다. 린자오가 고개를 숙였고 루카스는 그저 태극기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서울에 있었죠. 칩, 배터리, 공급망. 이게 21세기의 진짜 무기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생존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이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휴식 10분 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의실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해했구나. 한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죠. 저는 다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말이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사진이 나타났죠. 8번째 회의입니다. 제가 사우스 코리아라는 답을 내놓은 일주일 후에 백악관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죠. 크로우 박사,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죠. 오웬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중 무역 통계였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중 교역량이 3천억 달러, 한국 전체 무역의 20%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이 2시간이고 문화적으로도 한자 문화권과 유교 전통을 공유하고 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시장 접근으로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LG와 SK의 배터리 노하우가 중국으로 가죠. 그 순간 미국은 기술 전쟁에서 영원히 패배합니다. 아야 나카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백악관이 저에게 물었던 겁니다. 저는 답했죠. 한국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75년 전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선택권을 쥔 나라죠. 미국과 중국 중 누구와 손잡을지 한국이 결정합니다. 오웬이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역전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더 이상 피동적 국가가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 국가죠. 저는 화면을 끄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아야 할 강국이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질서의 저울추입니다.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세를 바로 했죠. 저는 30년간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숫자를 믿었고 감정을 배제했죠. 하지만 이 나라만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오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저는 단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족의 생존 의지,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집단 의지, 다시는 폐허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 그게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1997년 사진으로 돌렸습니다. 외환위기 때 국민이 금을 내놨습니다. 왜일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사드 보복 때 수출선을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규제 때 1년 만에 국산화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저는 화면을 서울 야경으로 바꿨습니다. 백악관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반도체가 아닙니다. 한국의 배터리도 아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지입니다. 위기 때마다 강해지는 그 의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집념. 그게 진짜 무기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CIA 출신입니다. 냉정한 분석가죠. 감정을 배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앞에선 저도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외, 존경, 그리고 두려움이었죠. 오웬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려움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의지를 가진 민족, 이런 집념을 가진 국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죠. 대한민국.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75년 전 폐허였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심장입니다. 구걸하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선택받기를 원하는 나라죠. 무기 대신 칩으로, 탱크 대신 배터리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루카스가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오웬이 일어섰고 아야 나카무라가 일어섰으며 린자오가 일어섰습니다. 1명, 2명, 200명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조용히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백악관의 질문, 7번의 회의, 그리고 제가 내놓은 답. 사우스 코리아. 그 이름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죠.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심장으로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너머,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서울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빛나고 있겠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백악관이 두려워한 건 미사일이 아니었다. 진짜 무기는 서울의 칩이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세계의 심장입니다.